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신혼을 즐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겐 드라마 더글로리와 비슷한 사연이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솔직하게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3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다정한 시부모님과 친동생처럼 따르는 시누이는 제가 한 식구가 된다는 걸 무척 기뻐해 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된다며 부족한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상견례를 무사히 치르고 가을에 신부가 되기로 했답니다. 남편과 함께 드레스와 턱시도를 고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히 준비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많은 하객들이 와주셔서 많은 축하를 해주셔서 더할 나위 없었죠. 신랑 입장을 하자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고 박수 소리가 예식장 안을 가득 메웠답니다. 이윽고 사회자의 신부 입장 소리가 들리며 저와 아빠는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그 순간 기쁘기도 하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 눈물 섞인 미소를 지으며 들어갔답니다. 아빠 역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가서 서운하셨는지 손끝에서 떨림이 전해졌고 걸음이 느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는 나직한 목소리로 잘 살아야 한다 수아. 너는 우리한테 가장 귀한 딸이야. 알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대답했고요. 이윽고 남편의 손을 잡고 주례자 앞까지 입장하고 예식을 이어갔습니다. 주례와 축가, 편지 낭독까지 즐겁고도 감동적인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랑과 행진하며 퇴장하게 되었죠. 하객들이 박수와 꽃가루를 날리며 축하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줘서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행진을 이어갔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행복한 순간을 공포의 순간으로 뒤바꾼 사람이 있었어요. 객석에 낯익은 여자가 보였는데 15년 전에 저희 가족들에게 지옥을 안겨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제 미소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걸음 속도를 높여 행진을 마쳤답니다. 남편은 갑자기 제 얼굴이 변하자 궁금했는지 바로 묻더군요. 자기야, 어디 안 좋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아니, 그냥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에게 그 여자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희 가정을 파탄낸 여자였으니까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잠시 후에 밝혀지니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와 행복한 신혼을 보내며 그 여자를 잠시 잊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우리 회사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 퇴근을 같이 했어요. 그의 회사가 늘 먼저 끝나서 제가 퇴근하고 회사 건물에서 나오면 항상 멋진 미소를 짓고 기다리는 남편이 있었죠. 저희 부부는 지하철을 이용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함께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늘 먼저 회사 앞에서 기다리던 남편이 웬일로 퇴근이 늦어진다는 문자가 와서 이번에는 제가 남편 회사 앞에 가서 그 일을 기다렸답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니 곧 남편의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그이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 밖을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6명의 동료가 나오는데 그중 한 사람이 제 결혼식장에서 저를 공포에 휩싸이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넋을 잃고 있었는데 어느새 남편이 제 앞에 서서 동료들을 소개했습니다. 남자 5명은 그이의 부하 직원이었고 그 여자는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다며 소개를 하더군요. 여보, 이쪽은 강미영 팀장님이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팀장님. 서진씨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네, 반가워요. 결혼식장에서 뵀었죠? 그때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 같이 식사라도 같이 해요. 왠지 모르게 친해지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꼭 식사하도록 해요. 그 여자는 15년 전에 저희 가족과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는지 저를 남편의 아내로만 알아보고 이전의 일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남편 동료들과 헤어지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하얗게 질린 제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많이 힘들어 보여.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여보, 강미영 팀장 말이야. 당신보다 한참 어린데 벌써 팀장이야?
강 팀장님은 낙하산이야. 회사 대표 딸이거든. 성격이 재수없긴 한데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는 편이야. 그런데 왜? 뭐 강 팀장을 알기라도 하는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지하철을 탔고 강 팀장 생각에 잠겨 남편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했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저에게 다시 물었어요. 자기야, 오늘 왜 그래? 꼭 뭔가에 홀린 사람 같아. 집에 오는 내내 딴 생각만 했잖아.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주면 안 될까? 내가 해결은 못해도 격려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말해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그이의 말을 듣자 수십 번의 한숨을 내쉬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우리 가족의 비밀을 말하게 되었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외동딸인 줄 알고 있지? 그런데 사실 나한테 1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 여동생이 있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식구는 부모님이 전부 아니었어? 그게 사실은 동생이 고등학교 때 세상을 떠났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왜 말을 하지 않았던 거야? 병이나 사고로 떠난 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떠났거든. 부모님과 나에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서 입 밖에 쉽게 꺼내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동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거야. 그러자 남편은 이해가 된다며 여동생이 있었다는 비밀을 이해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동생이 왜 그렇게 떠났는지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여동생이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했어.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지. 동생을 괴롭히던 애들은 눈에 띄지 않는 것만 골라서 때렸고 가스라이팅으로 동생을 바보로 만들었어. 맨날 심부름을 시키는 건 기본에다가 숙제를 시키기도 했어. 또 학교 끝나면 일진들의 아지트로 끌려가서 노래와 춤을 시켜 조롱을 하기도 했어. 이런 짓을 2년 동안 했지. 동생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하다가 유서를 한 장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동생을 괴롭혔다는 일진 무리들은 아무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어. 교내 봉사를 한 게 전부였지. 우리 가족은 동생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것도 피가 마르는데 가해자들이 자유롭게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그래서 부모님이 검찰에 고발하고 탄원서를 넣고 청와대에 편지까지 쓰면서 가해자들을 처벌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 제가 동생 이야기를 늘어놓자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 동생을 괴롭힌 가해자들은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퇴학을 당하든 전과를 남겨서 사회생활에 제약을 걸든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말이야, 가해자들이 모두 빽이 든든한 집안의 자녀들이었어. 사자 집안 딸들에다가 돈 많은 사업가 집안의 딸이었지. 우리나라는 돈이 많으면 무죄를 받기 쉬운 나라잖아. 자기야, 뭐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미친 것들을 찾아내서 밟아버려서 복수를 하고 싶은 심정이야. 그래서 전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당신 회사 앞에서 본 강미영 팀장이 내 동생을 괴롭힌 가해자 중 가장 악독한 주범자야. 뭐라고? 강미영 팀장이 당신 동생... 그러니까 내 처자를 괴롭힌 일진이자 가해자였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결혼식에 나타났을 때 단번에 알아봤는데 오늘 다시 만나게 되니 이가 갈리더라. 그리고 알게 되었지.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말이야. 기회라면 복수의 기회? 여보. 난 무슨 일 있어도 강미영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너뜨리고 짓밟아 줄 거야. 내 동생이 받은 고통에 100배로 대갚아 줄 거라고. 남편은 복잡한 신경이었는지 잠시 한숨을 내쉬며 이 말을 짚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여자가 저의 원수라는 걸 알았으니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었죠. 읽고 생각을 정리한 남편이 담배를 입에 물고 하얀 연기를 뿜어내며 말하더군요. 자기야, 나 회사 그만둘게. 다른 직장 알아보는 게 낫겠어. 그런 악마 같은 년 밑에서 일하느니 다른 회사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보, 그러지 말고 날 도와줘.
회사에 남아서 강명을 감시하고 법에 위반되는 어떠한 짓거리든 발견하면 알려줘. 적을 가까이 두고 지켜보라는 거구나. 좋아. 당신을 위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내가 그년을 감시해서 모든 걸 캐내겠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니까 분명 옛날처럼 나쁜 짓을 하고 있을 거야. 남편은 제 생각을 이해하고 복수의 막을 함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회사에서 강명이 어떤 편법을 저지르는지, 그년의 아버지인 대표가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퇴근 시간이 지나도 회사에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인사과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자료나 장부가 있는지 매일 찾아내려고 했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먼지 하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이는 회사에서 뒷조사를 하는 거로 모자라 강미영 뒤를 미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생활 논란거리도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이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아, 젠장할. 오늘 강미영 그년이 퇴근하고 바람 피우는 현장을 찾았어. 유부녀가 왜 집에 안 가고 모텔에 가나 싶어서 한참을 기다려서 상간남하고 모텔에서 나오는 걸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는데 그녀한테 걸리고 말았어.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더라. 강미영도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알아봤대. 언젠간 자기한테 해가 되는 짓을 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야. 뭐? 그래서 그년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 그년의 상간남이랑 치고받고 싸웠어. 난 카메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썼는데 평생 주먹질을 해보지 못한 내가 완전히 밀려버렸어. 그래서 결국 카메라 메모리칩을 빼앗겼어. 자기야,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니. 많이 다친 거야? 먼저 병원부터 가자. 아니야, 이 정도는 그냥 약 바르면 금방 나아. 불륜 하나 잡았는데 그걸 놓쳐버렸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강미영이 대표 딸이니 회사를 자를 수도 있잖아. 아니, 그렇게 못해. 회사에는 임원들이 버젓이 있어. 해고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날 자를 수 없다고. 설마 그년이 지가 바람 피운 이야기를 떠들어대며 내가 한 짓을 밝히겠어? 난 회사에 계속 남을 거야. 대신 미행하는 건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저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이는 회사에서 강미영을 무너뜨릴 뭔가를 계속 찾아보겠다고 했고 저는 그년의 뒤를 캐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젠 직접 나서기로 했죠. 그래서 며칠 동안 강미영 뒤를 미행하며 불륜 증거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사흘 뒤 상간남과 연애하는 장면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수십 장과 동영상까지 수집해서 돌아가려는데 강미영 그년이 제 뒤에서 나타나더군요. 김수정 언니인 김수아 맞지? 결혼식 때 한눈에 알아봤지? 사람 인연이 참 재밌어. 인연아, 내가 네 동생을 좀 가지고 놀았다고 유치하게 내 뒤를 캐고 다니냐? 네 사방한테 시키다가 안 되니까 직접 나서기로 한 거야? 정말 한심하다. 네 동생이 돼진 건 정신이 썩어서 그런 거야.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왜 심각하게 빠져서 요단강을 건너냐고. 여하튼 동생년이나 언니년이나 똑같네. 하는 짓이 찐따 같은 게 판박이란 말이야. 저를 똑바로 노려보며 이기적이고 역겨운 말을 하는데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년의 따귀를 먼저 날려버렸습니다. 이 추악한 년, 넌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예전에 봤을 때와 달라진 게 없어.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맞았어. 그리고 네가 변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네가 착해졌으면 복수하기 내가 자비를 베풀었을 수도 있잖아. 이년아, 너는 이제부터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될 거야. 내가 널 시궁창에 처박을 때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 아씨, 이년이 어디서 손찌검을 해. 야, 네 남편이랑 짜고 날 엿먹이려고 하면 뭐라도 될 줄 알았니? 머리가 액세서리야? 이년아,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내 손바닥 아니야. 강미영이 낄낄거리며 제 뺨을 날리자 저와 그녀는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똑같이 따귀를 주고받고 길바닥에서 굴러다니며 심한 싸움을 했죠.
그런데 그년의 상간남이 나서는 바람에 제가 말리고 말았고 이내 카메라를 빼앗겨버리고 말았답니다. 불륜으로 한 방 먹이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이윽고 악마년의 주둥이에서 경고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 멍청한 년아, 유치하게 이런 식으로 뒤에서 지랄하지 말고 정당하게 덤벼. 너랑 네 애미애비가 좋아하는 법으로 해보란 말이야. 옛날 일로 나 잡아놓지 못하니까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겠지만 어쨌든 요즘에 네 덕분에 피가 발딱발딱 뛰는 기분이야. 너무 재밌어서 흥분된다고. 그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덤벼봐. 이 쓰레기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주둥이에서 살려달라고 비는 거를 꼭 보고 말 거야. 이 년 이거 미쳐가네. 아주 재밌는 년이야. 복수가 건강에 좋다더니 진짜인가 보네. 눈가를 보니까 살기가 가득한 게 아주 보기 좋아. 그렇게 복수를 꿈꾸다가 정신이 돌아버리는 꼴을 볼 수 있겠어. 그럼 잘 가라 김수아. 악마의 웃음소리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귀에 한참 동안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회상했고 반드시 악마년의 웃음을 눈물로 바꿔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남편이 계속해서 그년과 대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미행도 이젠 더 할 수가 없어 무엇으로 끝장을 내줄지 하루하루 고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대표실에 몰래 들어가 파일을 뒤지는 걸 걸리고 말았어요. 그이가 들고 나온 건 없었지만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법무팀에서 퇴직금 박탈과 해고를 통보했다네요. 여보, 나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난 괜찮아. 회사가 거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나 능력 있는 남자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리고 희소식이 있으니까 잘 들어봐. 내가 대표실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나온 줄 아는데 사실 불법으로 거래한 장부랑 횡령한 서류와 탈세한 증거까지 다 찾았어. 원본은 아니지만 복사해서 다 가져왔어. 뭐? 그게 진짜야? 강명이랑 그년 아빠가 그렇게 추악하게 살고 있던 거야? 그렇다니까. 이 정도면 절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어. 백이 아무리 든든하다 해도 이걸 봐줄 수 있는 판사는 없을 거라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게 복사본이라서 진짜라고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만 더 가면 그녀는 끝장낼 수 있을 거야. 여보 고맙고 수고 많았어. 그렇게 남편이 가지고 온 증거를 보았더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비밀정보에는 횡령과 탈세뿐만 아니라 작은 업체에 일을 내어주면서 뇌물받은 흔적까지 있었답니다. 강미영은 탈세를 목적으로 슈퍼카를 사기도 했고 미술품을 사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회사 임원에게 접근해서 이를 고발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임원이 누구인지 판별하고 고민하느라 한 달의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가장 믿을만한 임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그 임원을 만나러 가서 서류를 내밀었어요. 임원은 회사 대표와 강명이 저지른 만행을 보고 크게 놀라더군요. 이런 인간들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경악했답니다. 이게 다 진짜입니까? 이게 위조된 게 아니라 진짜 대표님 사무실에서 나온 것들이냐고요. 전무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왜 잘렸는지 아시잖아요. 대표실에서 파일을 뒤진 이유가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구만. 대표님이 이러실 분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전무님이 도와주세요.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물려내고 걸러내자고요. 아니, 이렇게 해서 김 과장이랑 부인이 얻는 게 뭡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일진무리 중 리더였던 강미영이 한 짓들과 동생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세세하게 말이죠.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던 임원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일단 이 일은 우리만 아는 거로 합시다. 제가 기회를 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임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겠어요. 그런데 임원들의 대표의 만행을 덮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회사가 통째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서 어떤 결말이 나올지는 회의를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무님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설득하실 거라는 걸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번하게 고개 숙여 부탁의 말을 전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기다리는 소식 말고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미영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그년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통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남편과 깔깔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여보, 강미영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대. 그년이 오토바이 매니아인 거 알지? 어제 아침에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다가 미끄러져서 나자빠졌나봐. 그런데 반대편 트럭까지 미끄러져서 심하게 다친 모양이더라고. 그거 진짜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린데? 많이 다쳤대? 지금 대수술 중인가봐. 전문의 말로는 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더라. 와, 역시 하늘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 천벌을 내려주신 게 확실하다고. 아, 그리고 전무님이 오늘 대표님이 부재 중일 때 회의를 연다고 하시더라. 대표 장부를 꺼내서 어떻게 할지 말이야. 오늘 밤 연락 주신다니까 이 소식을 하나 더 기다려보자고. 과연 잘 될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뵀으면 좋겠어. 그렇게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남편이 전화를 받고 결과를 알려주었죠. 저희 부부는 며칠 동안 잠자코 있다가 강미영이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복수를 제대로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말이죠. 이윽고 강미영의 개인 병실에 들어갔더니 질질 짜고 있는 악마년이 보였습니다. 강미영, 수술 잘 됐나 보네? 의식을 찾았다 해서 아쉬웠는데 꼴을 보니 아니었네. 깨어나길 참 잘했어. 이제 니녀는 두 팔 없는 장애인으로 살게 됐어. 야, 인정머리 없는 년아. 넌 지금 날 놀리고 싶니? 두 팔이 잘려나간 게 웃을 일이냐고. 누군가 이렇게 됐다면 유감스럽고 안타깝겠지만 강미영 니녀는 이 정도 벌을 받아 마땅하잖아. 내 동생은 너 때문에 18년의 삶으로 인생을 마감했어.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옛날 얘기 운운하면서 날 비난할 건데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 밥도 혼자서 못 먹는 신세가 되었다고. 혼자 먹는 법을 터득해야 할 거야. 넌 며칠 뒤에 감옥에 가게 될 거니까. 손이 없으니까 발로 밥을 처먹으면 되겠네. 내가 감옥에 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두 사람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 서류 봉투를 열어 그년과 애비가 한 짓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사 임원분들이 두 부녀를 횡령과 탈세, 뇌물수수, 그리고 거래처 사장들에게 협박한 죄까지 밝혔답니다. 서류를 보여주자 악마년이 몸을 일으켜 세우더군요. 이게 뭐야? 설마 회사 임원들까지 꽂아서 날 족친 거야? 이 쓰레기 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어. 악마년은 팔이 없는 걸 잊었는지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신 손을 뻗어 그년의 따귀를 세게 날려주었습니다. 이년아, 너는 이제 끝이야. 회사고 재산이고 모두 네 손에서 떠날 테니까. 옛날처럼 돈 자랑하면서 법망을 피할 수 없으니까 얌전히 감옥에 들어가라고. 너 이년, 오늘 초상 치르고 말겠어. 이리 와, 와보란 말이야. 그 말에 자세를 낮춰 바닥에 쓰러져 있는 강미영 얼굴을 붙잡고 따귀를 연신 날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셀 수 없이 많이 날려서 제 손이 얼얼하더군요. 그녀는 죽기 살기로 몸을 움직였지만 두 팔이 없으니 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이 시원한 만큼 따귀를 날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이 강미영, 살고 싶지? 감옥에 가기 싫지? 그럼 나와 죽은 내 동생한테 용서를 빌어봐. 아직 네 회사 임원들이 고발하지 않았어. 우리 전화 한 통이면 네 죄를 감춰줄 수도 있다고. 네가 하는 말 하나도 못 믿겠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죽이려나. 기회를 줘도 못 받아 처먹네. 그렇게 난리칠 거면 그만 나가볼게. 감옥에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제가 남편의 손을 잡고 병실 문을 열려고 하자 강미영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김수아, 잠깐. 용서를 빌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거야? 네 말을 진짜 믿어도 돼? 그럼 너한테 사과를 받고 끝내기로 마음 먹었어.
처음에는 끝장을 보려고 했는데 네가 양팔을 잃어서 내 마음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줄게. 그럼 사과를 할 거야?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싹싹. 아니지, 손이 없구나. 그냥 무릎만 꿇고 네 주둥이로 옛날 일을 모두 싫다하고 용서를 빌어봐. 강미영은 거친 숨소리를 내며 저를 노려보더니 자세를 고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곤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했던 일들 모두 사과할게. 됐지? 엥? 그게 다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니? 내가 알아듣게 설명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에휴, 어쩔 수 없지. 난 이만 간다. 제가 등을 돌리자 다급하게 소리치더군요. 알았어, 할게. 제대로 사과하면 되잖아. 그래, 해봐. 그런데 말이야, 강미영, 너보다 내가 언닌 건 알지? 존댓말로 예의 바르게 해라. 알았어요. 사과 드리겠습니다, 수아 언니. 저는 당신의 동생 수정이를 괴롭힌 일진입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고 일진무리를 만들어서 괴롭힐 상대를 찾아다녔어요. 가장 조용하고 순진한 애를 골랐는데 그게 수정이었습니다. 전 수정이한테 쉬는 시간마다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고 심심하면 때리기도 했어요. 또 제 숙제는 수정이가 모두 다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고 제 말을 잘 듣는 수정이를 더 괴롭히고 싶어서 매일 학교 끝나면 저희 일진들의 아지트인 골목길로 불러 노래를 시키거나 춤을 시켰어요. 그러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정없이 때렸고요. 그리고 매일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제가 생각해도 완전 쓰레기가 따로 없네요. 언니, 수정이가 죽은 건 모두 제 탓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정이에게도 매일 사과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악마년의 자백과 사과는 꽤 자세했어요. 제 남편은 이걸 뒤에서 몰래 영상으로 기록해 두었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고 있는 강명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야, 드디어 인정을 하네. 정확히 16년이 걸렸어. 참 오래도 걸렸다. 그래, 죄다 고백하느라 수고했어. 언니, 그럼 저랑 아빠를 고발하지 않을 거죠? 빨리 전무한테 전화해서 일을 멈추라고 해줘요.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말리라고요. 그럴까? 알았어. 잠깐 있어보자. 이게 올 때가 됐는데. 누가 와요? 전무를 불렀군요. 나한테 사과받았으니까 바로 말하면 되겠네요. 전무는 아니고 뭐 비슷한 사람이 올 거야. 지금 노크 소리 들린다. 네, 들어오세요. 이윽고 병실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그중 한 남자가 주머니에서 영장을 꺼냈습니다. 강명씨, 당신을 횡령 및 탈세, 뇌물수수, 공갈 협박 등 많은 죄로 체포합니다. 여기 영장 보이시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됩니다. 아유, 팔이 없어가지고 수갑 채울 필요는 없겠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병원 치료는 끝이 났다고 하네요. 우리랑 같이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뭐야 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날 체포하러 왔더니? 분명 사과하면 봐준다고 했잖아. 저는 겁에 질린 강미영을 보고 깔깔거리며 박장대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뭐긴 뭐야. 진작에 고발 조치해서 네 회사에 국세청이랑 검찰이 떴다고. 네 애비도 조금 전에 체포됐다더라. 이제 두 부녀가 나란히 법정 앞에 서게 되었어. 옛날 내 동생의 죄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속이 시원하네. 내 동생을 저 세상으로 보낸 년에 팔이 없어지고 재산을 압수당하고 감옥에 가게 만들었으니 말이야. 미영아, 강미영, 축하한다. 콩그레츄레이션. 이 우라질년, 감히 날 농락해? 내가 비굴하게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게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너 내가 오늘 요단강 건너게 해줄게, 이 오사를 년아. 강미영은 경찰들을 머리로 밀어내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팔이 없으니 머리로 박치기를 시도하더군요. 저는 한 손으로 가볍게
그년의 대가리를 맞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경찰들은 저에게 하지 말라는 손짓을 했지만 저는 이때 아니면 그년의 따귀를 날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강냉이를 날릴 강도의 따귀를 연타로 짝짝짝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강미영은 바닥에 풀썩 주저앉더니 기침을 콜록거리며 강냉이 새알을 뱉어냈습니다. 야 이년아, 너 가만두지 않겠어. 뭐라는 거니? 강냉이가 틀려서 뭐라는 줄 모르겠다 이년아. 맛이 어떠냐? 그녀는 뭐라 중얼거렸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답니다. 형사들은 저를 말리고 강미영을 붙잡고 병원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저와 남편은 뒤를 따라가 경찰차에 오르는 낭만년의 모습을 보고 발길을 돌렸어요. 저와 남편은 강미영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어요. 강미영 입에서 나온 건 제 동생을 괴롭힌 진실뿐만 아니라 다른 가해자들의 이름도 있었거든요. 법으로 처벌하지는 못하더라도 사회생활에 방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했답니다. 강미영이 회사 오너의 딸이고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했기 때문에 영상을 게시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퍼다 날랐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가해자들의 직장과 집 주소, 연락처까지 인터넷에 게시했더라고요. 네티즌 수사대가 대단하다더니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던 걸 손쉽게 대신 해주었답니다. 덕분에 가해자들은 쌍욕과 막말이 든 편지와 연락을 수백 통씩 받았어요. 요즘 연예인들이 학창시절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퇴출되는 것처럼 가해자 4명은 회사에서 잘리고 이혼까지 당했다고 하더군요. 신상 정보가 모두 까발려져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답니다. 강미영의 영상을 올렸더니 나머지 가해자들은 알아서 벌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 뒤 강미영과 그의 아빠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탈세한 돈은 10억이 넘는다고 했고 받아먹은 뇌물이 수억 원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 회사 돈을 몰래 썼던 걸 더해보니 무려 20억이 넘는다네요. 여태껏 걸리지 않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어쨌든 두 부녀는 벌금을 토해내야 했고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악마녀는 두 팔이 없는 채로 길고 긴 감옥 생활을 해야 했네요. 제가 그린 그림에 그년이 주인공이 되어 들어가게 되니 몹시 행복해서 까무시는 줄 알았죠. 저는 그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교도소로 면회를 갔답니다. 끝까지 복수를 멈추지 않고 괴롭혀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독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당신의 가족이 제 동생처럼 생을 마감했다고 생각해보시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하튼 면회를 신청했더니 신기하게도 저를 만나겠다고 면회실로 나오더군요. 이윽고 초췌하고 꼬질꼬질한 얼굴로 강미영이 유리 너머로 나타났습니다. 어이 강미영, 많이 힘든가 봐. 거기 밥 잘 나오지 않아?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거야? 내 인생을 망친 년이 찾았구나. 너 인연, 날 이렇게 만들고 두 다리 뻗고 잠이 오니? 장애인을 감옥에 쳐놓으니까 속이 시원하냐고. 속이 무진장 시원해. 그리고 네가 이렇게 제대로 못 지내는 걸 보니 더욱더 행복하다. 하늘에 있는 내 동생이 편히 눈 감을 것 같아. 네 동생 이야기 좀 그만해. 그녀는 정신이 약해서 혼자 그렇게 된 거야. 내가 괴롭혔다고 저 세상을 간 게 아니라고. 넌 지금 마녀사냥으로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이 나쁜 년아. 오, 아직 팔팔하네. 그래, 보기 좋다. 네가 복수는 건강에 좋다고 그랬었지? 두 팔 없는 인연이 건강이 쇠약해졌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안심해도 되겠어.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버텨. 그래서 나중에 출세하면 또 나랑 붙어야지. 이 잔인한 년. 이렇게 나한테 복수를 해놓고 아직도 감정이 남은 거야? 너도 참 대단하다. 생각해보니 네 동생이 일찍 저 세상 가길 잘한 것 같아. 너 같은 년 동생으로 살면 얼마나 괴롭겠어. 내가 헐헐 날도록 자유를 준 거니까 네 동생 수정이는 나한테 감사하고 있을걸? 아가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야 이년아, 난 지금 다 잃었어. 돈, 두 팔, 자유까지 모두 잃었다고.
네가 무슨 짓을 어떻게 더 해줄 건데? 지동생 하나 보호하지 못한 무능한 년아. 난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솔직한 생각으로 살려고. 네가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난 똑같이 네 속을 뒤집히는 소리를 할 거야.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 내 속이 풀릴 것 같거든. 넌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교화가 될 거라고 아주 작은 희망을 품었던 애가 모질이었네. 좋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봐. 내가 얼마나 지독한 년인지 보여줄게. 나 무서운 거 하나도 없거든? 야, 김수아. 자주 좀 와라, 어? 네 면상 보고 네 동생 패던 기억을 되살리게 말이야. 강미영은 변하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교도소 안에서 따뜻한 밥 3개를 다 챙겨 먹고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지낸다고 하네요. 두 팔이 없는 장애인이니 특별 대우를 해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기 싫어서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미영과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재수들의 이름을 알아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강미영이 학창시절에 어떤 짓을 했고 제 동생이 세상을 떠난 것을 자세히 써서 8명의 재수에게 보냈죠.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교도소를 찾아갔더니 강미영이 제 얼굴을 보고 웃질 못했답니다. 강미영, 어떻게 지내? 아직도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거야? 김사이 또라이년아. 너네 깜빵 동기들한테 편지 보냈다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맨날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왕따를 당하는 것도 모자라 매일 벌을 서고 있다고. 방자가 나한테 잠도 못 자게 해. 나 같은 년은 잠도 편하게 자면 안 된다고 가혹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아, 그래? 생각보다 수위가 세구나.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해주고 있어서 다행이야. 미영아, 네가 당하고 있는 거 다 내 동생이 겪었던 일이야. 네가 한 짓을 돌려받고 있는 거라고. 아직도 모르겠니? 그러자 강미영이 눈시울을 붉어지며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진짜 미안해요. 두 팔이 있다면 당장 싹싹 빌 텐데 그럴 수 없어 죄송합니다. 언니, 저 지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이감 신청을 해도 거부당해서 여기서만 지내야 돼요. 매일 되풀이되는 괴롭힘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고요. 언니가 내 깜빵 동료들한테 다시 편지를 보내주세요. 모든 건 오해였고 나한테 죄가 없다고요. 여기서 5년 넘게 버텨야 하는데 좀 봐주세요. 아유, 우리 강미영이가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그런데 어쩌지? 나한테 후진 일은 없어. 계속해서 네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지켜볼 거야.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매일 가슴속으로 소정이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빌 테니 멈춰달라고요. 언니가 절 구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고요. 아, 그럴 리가. 넌 지독한 악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게 5년 넘는 시간을 버텨봐. 그 이후에는 더 재밌는 일을 보여줄게. 그럼 다음 달에 또 올게, 미영아. 제가 희죽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강미영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저를 연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교도소를 나갔답니다. 이후에도 매달 그년을 찾아가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지켜보고 있답니다. 동생의 한을 16년 만에 풀어준 것 같아 전과는 다르게 조금 당당한 걸음으로 낙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생의 유골함에 앞에 서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주저리 떠들고 눈물을 쏟아냈답니다. 그리고 그때 지켜주지 못한 무지했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네요. 아직 용서를 받을 순 없지만 자주 동생을 찾아가려고요. 결혼 1년 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 보내면서 남편에게 참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이는 다른 회사에 취직했고 저는 잠시 휴직을 했습니다. 남편이 마음의 짐을 덜어내면 좋겠다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쉬게 해줬네요. 그래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내조했고 신혼생활을 다시 뜨겁게 지내려고 노력했답니다. 그 결과 2달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생겨서 남편과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앙증맞은 손발과 귀엽고 예쁜 얼굴이 사랑스러워 미칠 지경이었죠.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남편과 의견을 나누는데 그이가 제 동생의 이름인
수정이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자기야,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 게 처지가 하늘에서 보내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름을 수정이로 하는 게 어떨까? 그 말을 듣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닭살이 돋았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미리 가지고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정이?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좋아, 너무 좋아. 이제부터 우리 딸은 이름 수정이야. 그렇게 딸아이 이름을 동생의 이름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못대해준 사랑을 딸아이에게 모두 베풀기로 다짐했답니다. 이제 딸이 4개월 되었네요. 저희 가족은 화목하고 예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아이를 보면 동생이 절로 생각나서 꼭 살아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딸과 동생을 동시에 만난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그럼 저의 사연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모든 가정에 평안함이 깃들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